오늘 저희가 하기로 한 것은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입니다. 요시모토 바나나 문학에 관심이 없어도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유명한가 할 텐데, 실제로 최근보다는 정말로 1988년에 나왔을 때 센세이션한 우리 보통 이제 일본의 작가들, 일본 작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뭔가 문학가 그러면 되게 막 어려운 말 써야 될 것 같고 현학적이어야 될 것 같고 막 철학적이고 심리를 묘사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정말로 진짜 어느 별에서 왔니 싶을 만큼 아주 새로운 문체로 시작한 요시모토 바나나, 우리 하루키만큼이나 일본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우리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어떤 엄청난 인기와 못지않게 이탈리아에서 더 많은 책이 팔렸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모토 바나나는 사실 저는 그렇게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또 가끔 이렇게 접했을 때는 이렇게 얼핏 처음 제가 이 책을 봤을 때는 심하게 말하면 좀 엽기적? 컬트적? 그냥 너무 신선하게 쓰려고 쓴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정말 잘 몰랐었구나 하고 이걸 두 번째 이렇게 읽으니까, 그리고 이분의 다른 책들을 이렇게 더 읽다 보니까 책이 정말 따뜻하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삶에 대한 긍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책에서도 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분한테 열광하는 거에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거고, 1964년생이라서 이제 곧 60이 되시는데도 워낙 20대 중반에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항상 이 젊은 작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죠. 수많은 책이 있지만 이 키친이 첫 작품으로서 굉장히 하고, 이 맨 뒤에 어제 저희 카톡방에 달빛 그림자 했던 게 이거에 영감을 준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푸른빛, 은빛, 올드필드의 문라이트 섀도우 그 뮤직비디오와 음악이 많은 영감을 줬다고 하는 이 달빛 그림자가 이분의 본래 이 데뷔하기 전 이 처녀작인데, 달빛 그림자가 여기 이 키친이라는 책에는 달빛과 달빛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만월, 그리고 달빛 그림자 요 세 권, 가장 요시모토 바나나를 대표하는 책 세 편의 중편이 들어 있습니다. 하여간 이분의 책의 큰 거는 다 죽음이 있다는 거,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거랑, 보통 보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살인 이런 거고, 누가 죽였나 이런 거, 남은 사람들의 어떤 이권 이런 거가 굉장히 있다면, 일관되게 요시모토 바나나의 이야기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내가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 죽어서, 그것도 너무나 벼락같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벼락같이 벌어진 이 일에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기도 너무 힘들지만 이 살아남은 것 자체가 거의 죄의식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산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지 치유의 얘기. 그 맨 뒤에 에필로그에 보면 본인의 책의 가장 큰 그거는 극복과 성장이다. 우리가 항상 살면서 누구든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데, 거기서 내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고 성장해내는지, 그래서 극복과 성장을 항상 주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랑, 읽다 보면 가슴 깊은 저 밑바닥에서 있는 그 삶에 대한 긍정과 따뜻함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유명한 책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이제 영화로도 소개된 거는 막다른 골목의 추억이라고 해서 그 영화로도 있고, 이 막다른 골목의 추억이라는 단행본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유령의 집, 엄마, 따뜻하지 않아, 도모짱의 행복, 막다른 골목의 추억도 정말로 좋습니다. 요시모토 바나나가 가장 사랑하는 책으로 그 막다른 골목의 추억을 꼽았을 만큼 읽어보시면 정말로 좋으세요. 그리고 워낙 이분의 30년을 넘게 어떤 치유에 대한 거를 하다 보니까, 하와이에서 이제 자기 셀프를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왜 호호포노포노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를 알아가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그런 호호포노포노가 뭔지를 소개하는 것 같은 책도 있는데, 보통 호호포노포노 너무 남의 얘기 같고 뭐래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아시아 사무국 그분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형식의 호호포노포노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를 이렇게 읽어보면 오히려 저는 잘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요시모토 바나나의 전체적으로 되게 일관되게 하는 것 중에 음식 먹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키랑 비슷하게 먹는 거, 훨씬 더 이 먹는 거에 집착하는 모든 얘기, 먹는 얘기들이 다 이렇게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반드시 끼어 있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그리고 그거를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다시 풀어내거든요. 그런 게 있고, 어떤 여기서도 컬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달 표현할 때 하얀색, 파란색, 은색 이런 개념들을
하고 스토리를 떠나서도 명문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느 책을 보아도 또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를 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대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에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아이가 본래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할머니가 유일한 이 세상의 끈이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면 정말 세상에 그냥 천혜고아가 된 거죠. 그거를 할머니가 아주 좋아하던 꽃집에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이 어느 날 뜬금없이 찾아와서 우리 집에 같이 들어와서 살자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리고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하는데 키친이라는 거의 맨 첫 문장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부엌이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지만 이 주인공은 부엌을 보면 그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게 있어서 그 집에 이렇게 우연히 가봤더니 부엌이 뭔가 나쁜 사람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 집에 잠깐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는 너무 괜찮아 보이는 남자인데 엄마가 들어온다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지만 딱 누가 봐도 밤일하는 사람 같은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야 그러는데 아니 뭐지? 막 이렇게 하는데 아빠가 이제 굉장히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죽고 나서 아빠가 어떻게 이 아이를 혼자서 먹여 살리지? 라고 하다가 여자로 되는 편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돼서 여자로 수술을 받고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에 너무너무 있어요. 50페이지에도 부엌에 있으면서도 시니어 아무쪼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나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두 번째 이 만월은 첫 문장 가을의 끝 에리코 씨가 죽었다. 아까 그 남잔데 여자로 바뀐 남학생의 엄마가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딱 첫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여자아이가 천혜의 고아가 돼서 그거를 남학생이 너가 자립할 때까지 너가 편안할 때까지만 있어 라고 해서 그걸 극복해냈었는데 어느 날 이 남학생의 엄마가 죽은 거죠. 스토킹 같은 거 해서 그냥 우연하게 죽은 거예요. 정말로 이런 불행은 말 한 줄로 하지만 이거를 진짜 실제로 받는 사람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주인공 여자는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것 그쪽을 전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시는 사부님의 푸드 행사를 위해서 지방에 가 있는데 그 지방에서 우연히 돈가스 덮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 엄마는 남학생이 보나마나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게 뻔하고 아마도 뭐 언제든 자살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잘 모르지만 돈가스 덮밥을 먹는 순간 이거를 남학생한테 갖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 새벽에 그 먼 아마도 한 몇 시간쯤 되는 때를 왕복 택시를 타고 거기를 갖다 주고 이제 오면서 마지막 짧은 거지만 뭐랄까 그 남학생이 자살의 고비를 넘기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고 이 둘이 잘 연결될 것 같은 뉘앙스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저도 뭐 전체를 다 읽지는 않지만 꽤 많이 제가 읽어본 것 중에서는 거의 아주 처음엔 충격적인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어쨌든 산 사람은 살아야 되고 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요시모토 바나나 글의 아주 일관된 특징인 것 같아요. 뒤에 달빛 그림자는 이 사람의 진짜 최초의 작품인데 사랑하는 애인이 4년이나 사귀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4년을 좋아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싶었던 그런 애인이 남동생의 여자친구를 그냥 역까지 바래다 준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둘이 다 즉사합니다. 이 주인공 여자는 애인을 잃은 것이고 애인의 남동생은 형과 애인을 하루아침에 잃은 거죠. 근데 그 남동생도 너무너무 독특하고 이제 따뜻한 그런 아이인데 애인이 죽은 다음에는 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일러문 여자 교복을 입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지가 않아서 그 정도로 일상에 하지를 못하는데 정말로 수호천사인지 유령인지 영혼의 의사인지 우라라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어느 날 정말로 이 환영을 보게 해줍니다. 드디어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거죠. 멋있는 말이 정말 많은데 형과 애인을 한꺼번에 잃다니 그리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 비일상의 극치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일상과 비일상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잘 보여주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는지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떠나보내야 그때야 비로소 죽는 건데 남동생도 여자 교복을 입고 다니면서 시골 동네에서 그렇게 다니면 얼마나 특이한 행동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자기 애인을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세일러문 교복을 입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그 여자가 꿈인지 뭔지 나타나서 이제 그만 올라고 하면서 세일러 그 옷을 가져가 버립니다. 꿈이었는지 뭔지 모르는데 일어나 보니까 정말 세일러 교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복을 입으면서 일상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를 해도 된다라는 거를 서로에게 허락하면서 뭔가 암시적으로 잘 끝납니다. 194페이지 맨 끝에 이제 그 달빛 그림자가 끝날 때 보면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히토시, 나는 이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시간의 흐름은 막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나는 갑니다. 한 차례 여행이 끝나고 또 다른 여행이 시작된다. 다시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 나는 인사를 나누며 점점 투명해지는 듯한 기분입니다.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 흔들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데, 살아남은 사람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죠. 근데 좀 더 어릴 때는 뭔가 세상을 내 중심으로 하니까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왜 다 죽는 거야? 내가 뭐 잘못된 거야? 내가 뭐 저주받은 거야? 왜 내 주변 사람은 다 죽어? 내가 사랑하기만 하면 죽어? 그러면 난 사랑하면 안 돼? 엄마도 아빠도 애인도 난 사랑하면 안 되게 이렇게 세팅된 거야? 이번 생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서로 몰라서 그렇지 주변에 너무너무 거의 에브리바디가 다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다만 남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물어보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모르는 거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했던 친구들이 몇 명이 죽는 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몇 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났나 싶어도 저는 정말 깜짝 놀랐다 몇 번이 있었던 게, 그냥 아주 뭐 세상을 다 갖춘 것 같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난 그냥 뭐 물어보려고 아무 생각 없는 아주 가벼운 전화를 딱 걸었는데, 내가 지금 전화를 받기 힘들어. 언니가 죽었어. 이틀 전에. 정말 또 어떤 친구한테는 그냥 너무 가벼우면 어떻게 지내? 동생은? 뭐 이렇게 하니까 죽었어. 몇 달 전에.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남의 사생활을 많이 묻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뭐 사생활을 묻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가벼운 뭔가 뭐 물어보려고 걸었거나 이렇게 했었는데도 그랬으니,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그거를 안다면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 사람들도 그 안에 죽음과 상실과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거를 다 다스리고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이제 안 슬픈 척하고 사는 거죠. 사실 내가 내 주변에는 죽은 사람 없는데 난 처음 겪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우리가 소통을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요시모토 바나나도 어떤 인터뷰에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많은 죽음의 스토리를 아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많은 만큼 그걸 많이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은 또 누가 죽었다는 말을 들어도 너무 놀래기도 하면 이제 말문이 막히고 이러면서 했는데, 이분은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 사람은 어땠을까,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오늘,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오늘 괜찮을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다시 이제 재구성하고 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는 사람들의 어찌 보면 정말 위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전달해 준 게 정말 고맙다. 이런 작가의 역할이 진짜 필요하구나. 도대체 이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위로하는 방법에 대한 책도 읽고 또 그런 것도 공유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런 죽음이 이 사람 혼자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 다들 그 아픔을 견뎌내고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게 삶과 죽음이 다들 아슬아슬해요. 이 모든 스토리에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냥 오늘 자살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거 없는 뭐 다들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달빛 그림자에서 돈가스 덮밥을 하나 주러 몇 시간의 새벽 택시를 타고 이제 그걸 갔다, 그게 어찌 보면 돈가스 덮밥이 뭔데 싶어서 뭐 못해도 이 어떤 분위기 사양으로 봤으면 택시비만 몇십만 원을 썼을 것 같은데, 그거를 왜 줬을까 싶으면 이 사람은 아는 거죠. 이 사람이 보나마나 식음을 전폐할 거고 내일 아침에 자살하는 모습을 발견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밤 이 돈가스 덮밥을 갖다 주면 혹시 이 세상의 끈을 놓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본능적인 어떤 느낌이 있으니까 그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갔을 것이고, 163페이지에 보면은 거짓말처럼 맛있다. 맛이 어떤지 막 이런 거 하는데, 거짓말처럼 맛있다. 그치? 맛있지? 그러니까 맛있어. 살아있기 잘했다 싶을 정도로 맛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정말 너무너무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도 바나나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의 이 바나나 작가의 거는, 이 바나나는 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별 불명, 국적 불명 이렇게 해서 바나나라는 이름을 쓴 것인데, 상상 초월하게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급작스럽게 세상에서 사라지는 일이 가능하구나 하는 거, 그리고 또 그런 사라지는 어떤 스토리에서도 뭐 어렸을 때 아동 학대를 받은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무슨 명문가의 교수님의 아들인데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렸을 때 아주 이렇게 기상천외한 아동 학대를 받게 되는 이야기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애인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이야기, 애인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도 사실 죽음하고 거의 비슷하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그냥 떠나가는 것도 사실 상실이라는 면에서는 이제 똑같으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유명한가 하는 거를 편안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읽어보면 훨씬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스토리마다 죽음이 없는 게 없고 뭐랄까 그 표현도 굉장히 신선하고 아주 생각지 못한 어법이나 표현이 많기 때문에 놀라운데, 정말 하면은 이 놀라운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아내게 하려고 마음을 다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게 정말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거의 모든 얘기에서 어쨌든 그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드디어 올라서 살아내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도 이게 어떤 때는 너무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 우리 젊은 베르테 슬픔 하면서 제가 이 사람 진짜 비겁하다, 아무리 이게 스토리지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죽으면서 죽는 방법에 있어서도 남아있는 사람한테 죄의식을 느끼게 이렇게 세팅하고 죽으면 정말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벼락처럼 교통사고로 죽거나 뭐 벼락처럼 어떤 질병으로 죽거나 범죄로 죽거나 해도 실제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자체로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 뭐 옛날에 관동 지진 있었을 때도, 우리 93년도인가 그때도 정말로 일본에 사는 내 친구들 얘기를 보면 이 살아남았다는 거에 대한 죄의식, 옆집에 아들도 죽고 누구도 죽고 다 죽었는데 내가 살아남은 게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스러운지, 아니 살아남은 게 왜 죄스러워야 돼. 근데 그게 거의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도 대형 사고가 있게 되면 관계없는 사람이 죽어서도 살아남아 있다는 자체가 미안하듯이, 하물며 그게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일 때는 살 길이 막막해진 어떤 생활적인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자체를 떠나서 내가 왜 살아 있어야 하는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은 그냥 그렇게 덧없이 갔는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절대로 죄의식을 갖지 말고 열심히 이 생에 주어진 의미와 아름다움과 기쁨과 아까 그 맛있는 음식과 이런 것들, 이게 아마도 요시모토 바나나도 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음식이라는 건 그 자체가 사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먹을 수 없고, 음식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욱더 이 먹는 자체에 대해서 많이 그걸 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호호포노포노도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그냥 너무 남의 얘기 같고 잘 못했었는데, 하와이에서 오래 옛날 전서부터 하는 건데 자기의 내면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뭔가 화가 나거나 분노가 나거나 그러면 내 안의 사람하고 계속 끝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너 지금 화났구나 막 이렇게 하고 나를 제3자 취급을 해서 계속 너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너가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그래서 계속 그거라고, 여기 그 호호포노포노의 제일 큰 그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라고 하는 거는 기억이라는 거죠. 기억. 기억의 총합. 그리고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태어나서 한 3, 4살 이후서부터 기억하는 것만 기억이 아니라 이 우주가 시작되는 순간서부터의 모든 역사의 기록이 내 유전자에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 내가 그 기억과 결과라는 거, 어찌 보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랑 또 바꿀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어렸을 때 아동학대를 받았으니까, 어렸을 때 어떤 가난이 있었으니까, 어떤 수치심에 대한 끔찍한 기억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기억과 결별하는 순간 누구나 진정한 자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끌어안고 있는 순간 내가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나로 살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 하와이의 어떤 전통적인 호호포노포노 치유법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결별하는 거, 어찌 보면 불교적인 아이디어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상처도 집착이거든요. 내가 그때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거 자체가 집착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어떤 일을 당했건 또 어떤 이런 상실을 겪었건 거기로부터 그냥 없어지는, 그 기억이 나로부터
분리돼서 나가게 하는 거, 진정한 내가 돼서 살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끊임없이 나와 대화하고, 그거를 막 무슨 명상센터에 가거나 미사를 드리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삶의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내가 지금 화가 나거나 내가 지금 초조하거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하는 그 모든 순간에 너 지금 안절부절하구나. 너 지금 되게 수치스러운 생각이 떠올랐구나. 너 지금 저 사람 밉구나. 생각들을 계속 자기 스스로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정화가 돼서, 결국 그 정화가 끊임없이 하다 보면 큰 어항에 까만 잉크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냥 회색 까만색 어항물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 몇 방울밖에 안 되는 잉크 때문에 전체 그 어항물이 새까맣게 돼서 이거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없애지 하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결국 맑은 물을 몇 배로 쏟아 넣게 되면 다시 거의 맑은 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떤 잘못이나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날 운명처럼, 벼락처럼, 업보처럼 나에게 어떤 벌어진 일들을 그거로부터 결별하는 방법은, 일단 사람들이 보통 그걸 결별을 못한다고 생각하죠. 나한테 그 일이 벌어지는 순간 나는 그냥 거기에 이제 두 손 두 발이 먹혀서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와 결별할 수 있다는 거가 하나의 큰 메시지고, 그럼 어떻게 결별하냐에서 아까 맑은 물을 끊임없이 붓는 건데, 그럼 일상에서 그럼 맑은 물을 붓는 게 뭐지? 그러면 끊임없이 나와 대화하는 거. 너 지금 불안하구나. 너 지금 창피하구나. 너 지금 슬프구나. 이거를 끊임없이 자기랑 하루에도 아무 때나 어디에서든 자기와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그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것 같은 정화가 일어나서 그 나쁜 기억은 나를 떠나가고 진정한 나로 이제 셀프로 남게 된다는 것이 이 호호포노포노 방식의 자기 치유의 어떤 건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종교를 떠나서, 그리고 또 특별한 어디를 가야 될 것도 없이 내 삶의 사이사이에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라서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요시모토 바나나의 여러 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읽고 흥미로운데 라고 한다면 이 막다른 골목의 추억이라는 책은 한번 읽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꼭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책으로 이어지는 그런 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요시모토 바나나의 책에 대해서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작가를 잘 모르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느끼는 사람은, 딴 건 잘 모르겠지만 이 작가는 정말 잘 듣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듣기가 쉽지가 않고 잘 들어줄 것 같은 확신이 서야 내 이야기를 하지, 특히나 이렇게 큰 슬픔이나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꺼내기 자체가 안 하거든요. 그때도 우연히 내가 이렇게 했으니 그 죽음을 알게 된 거지, 아마 그 순간에 그 전화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그 죽음을 평생 알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것처럼 어디선가 다시 만났으면 우리 언니가 죽었어 라는 말은 아마 안 하고 그냥 살았었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20년의 우정을 더 이어간다 하더라도. 이럴 때 이 사람한테는 말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아마도 얘기했을 거고, 이 사람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대체 어떠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거를 물어도 보고 또 상상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따뜻한 작가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호호포노포노를 봐서도 그런지 또 실제 인터뷰에서 보면은 분명하려고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또 되게 따뜻하고 막 다가서는 스타일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쉴드를 딱 이렇게 그 좋은 의미의 거리를 딱 절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단호함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를 다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오랜 세월, 1988년부터 지금까지니까 이렇게 30년 이상을 끊임없이 사랑을 받는 데는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의미에 여러분들도 알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책을 같이 했습니다.